오늘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증인들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야당은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실시된 방통위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선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적법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사무처 업무 보고 등이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엔 대통령실이 불출석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모레 국회에서 릴레이 출마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과 당의 변화를 성공시키겠다며 오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일과 생활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근로시간 개편 방안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주 52시간 근로 유연화와 주 4일제 전환 중 변화하는 근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제도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법제사법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의 방통위법 입법 청문회에선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사위의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수사 외압 의혹의 몸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며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11시 45분에 전화가 와요.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11시 57분에 브리핑을 취소하라 그래요. 그때부터 꼬여요. 11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국무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경로를 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윤 대통령의 개입 의혹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과의 직접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습니다. 해당 참모였던 법무관리관실에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무관리관실의 의견도 듣고 싶고 해서 일단 보류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처 보류를 지시한 것은 적법한 지시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 단독으로 입법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개정안은 5인 합의체 기구인 방통위가 지난 10개월 동안 대통령 추천 2인으로 운영 중인 데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한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단 2분이서 의결한 안건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르시겠죠? 세보지 않았습니다. 네,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6월 14일 기준으로 74건을 의결하셨더군요. 이게 정상적인 방통위라고 보십니까? 선임 완료 시기가 불확정한 상태에서 당면한 업무 처리를 안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의 단독 입법 청문회에 대해 일방적인 독주로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이처럼 야당이 상임위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늘도 특위를 연이어 가동했습니다. 노동특위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언급하며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해결책으로 삼겠다고 강조했고, 기후위기 대응특위는 한강 홍수 통제소를 방문해 여름철 홍수 대응책을 점검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저출생 대책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 노동특별위원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강조하며 일가정 양립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저출생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육아 지원 3법을 포함해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1개월로 확대, 육아휴직 분할 사용 등 남녀고용평등법과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을 연차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즉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시행령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실행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과제는 바로 개정 절차를 시작해서 최대한 빠르게 현장에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 특위도 열었는데 서울 서초구 한강 홍수 통제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환경부와 기상청, 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기상 전망을 보고받고 홍수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미자 기후특위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더 이상 홍수로 인한 참사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제2의, 제3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홍수 대응책을 점검하고 미비점은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국민의힘은 오늘 교육개혁특위를 열고 2학기에 늘봄학교를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도입하기 위한 현황도 점검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회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희 기자, 여야가 오늘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회동은 예정보단 30분 늦춰졌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배분은 1당 11개, 2당 7개로 나누는 게 합당하다며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끝내달라고 양당에 통보한 후 첫 공식 회동이었습니다. 데드라인을 이틀 앞두고 우원식 의장이 막판 조율 중재에 나선 건데 여야는 오늘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 의장은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 달 4일까지인데 회기 안에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재정부 질문을 마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양한 협상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한치의 양보 없이 오만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원식 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하거나 중재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월요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의총에서 최종 방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면목이 없다며 여당의 결심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진심으로 원구성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 후보와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하라는 입장인데요.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일요일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보고 월요일까지 여야가 명단을 제출하고 화요일쯤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도 개원이 늦어져 국민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주 야당 단독 본회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말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이소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바로 가볼까요? 데드라인 임박. 네, 잠시 전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요. 네. 원구성 대치 국면이 계속 이어졌죠. 주 초에 우원식 의장이 주말까지 여야의 협상을 끝내라고 데드라인을 줬는데요. 하지만 한 주 동안 더 꼬여버린 형국 속에서 오늘도 여야가 회동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네, 우원식 의장이 이제 최후 통첩을 했는데 여야 간의 강경 대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여야가 공전을 했던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애초부터 원구성에 대한 양측의 셈법이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이번 주 내내 민주당에 제안도 하고 또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네. 하나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1년씩 돌아가면서 맡자고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은 7개 상임이라도 안 받으면 다 독식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전제해왔기 때문에 여당 제안을 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제안을 받겠다 이런 조건을 결국 내걸었는데요.
거부나 다름없는 민주당 반응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이 헌법 53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냐면서 날카롭게 받으면서 갈등이 더 깊어졌고요. 또 하나는 여당이 협상에 나서기로 했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건 원구성의 정당성을 계속 묻겠다는 심산이어서 민주당의 부담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실질적인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국회 때도 여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3년 후인 작년 9월에 결국 각하 결정이 났죠. 당장 여당 내에서도 이 문제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가는 건 정치력이 없어서가 아니냐 이런 뼈아픈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원식 의장이 6월 국회를 이제 강조했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는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여당이 나머지 그 7개 상임위 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네, 이 문제로 여당 지도부가 계속 논의 중입니다. 어제 여당 지도부가 중진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7개라도 수용하자는 입장과 또 안 된다는 입장이 반반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의원총회 결과도 비슷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여당 특위가 입법권 같은 실효성이 없고 법안 의결을 위해서 결국 국회에 들어와야 하는 순간이 생기기 때문에 지도부는 주말 내내 7개 상임위원회 수용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전체 상임위 독식이라는 강공이 오히려 비난 세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계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그린라이트. 네, 여당 전당대회가 판이 커졌습니다. 오는 일요일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여기에 원희룡 전 장관까지 출마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여기에 오늘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까지 치열한 4파전이 예상되면서 전대 흥행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네,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판 기류가 급격하게 이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어대한, 어차피 이제 대세는 한동훈 이런 기류가 강했었는데 네. 조금씩 이제 변화가 있는 것 같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심을 이제 고려한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통화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양측의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이 출마 결심을 밝히자 윤 대통령은 격려를 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네. 하지만 여권 관계자 전원에 따르면 이 통화가 불과 10여 초였고 당대표 선거에 대통령을 이용하는 게 보기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또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도 둘 사이의 신뢰가 바닥이라고 전하면서 전화로 한 격려도 의례적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의 이번 기자회견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한 전 위원장을 향한 당내 의구심,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통화 시간이 10여 초면 네. 저 출마합니다. 네, 뭐 잘 지켜보겠습니다. 잘해보세요. 이 정도의 네, 시간인 것 상당히 같네요. 좀 짧죠. 네. 네, 그러네요. 원 전 장관이 당정 일체를 이제 강조하면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 전 장관이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만났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는데요. 여러 정황상 친윤계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원 전 장관이 출마할 줄을 몰랐다고 오늘 밝힌 겁니다. 원 전 장관이 원래 윤 의원을 돕겠다고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했었다는데요. 그 사이에 대통령실에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은 오늘 제2의 연판장 사태는 안 된다면서 줄 세우고 줄 서는 정치를 정말 차파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친윤계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이 나 의원의 대표직 출마를 막기 위해서 연판장을 돌렸던 그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4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니 대선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여당 전당대회는 흥행의 파란불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이재명 2기 체제 준비. 네, 이 문제도 한 주간 뜨거웠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연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표의 결단만 남은 상황인데요. 다음 주에 거취 표명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로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이제 일극 체제 얘기가 이제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한마평에
오른 후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대표 본인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이 대표 단독 출마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김부겸 전 총리와 임종석 전 실장 등 하마평에 올랐던 후보들이 출마 의사가 없거나 또 출마를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오늘 이인영 의원이 당권 도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라디오에서 밝힌 건데 일단 이 의원 측의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오늘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이 개정된 것을 두고 지적을 했는데요. 위인 설규, 한 사람을 위해서 규정을 세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인영 의원이 오랜만에 등장을 했네요. 실제 이게 이제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인영 의원 말고도 이제 이 부분에 공개적인 우려가 좀 이제 나온 상황입니다. 고민정, 김영진 의원 등 당내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고민정 최고위원도 리스크를 많이 안게 되는 선택이라면서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의 사례를 볼 때 목표를 대권에 둬야지 당권에 둬서는 안 된다고 걱정을 한 겁니다. 또 설탕만 먹으면 이빨이 썩는다던 친명 김영진 의원이나 정성호 의원도 있었죠. 이렇게 소수 의원들의 비판이 있는 가운데 오늘 한국갤럽의 대선 주자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면 오세훈 시장이 1위, 조국 대표가 2위, 이재명 대표가 3위였습니다. 이렇게 지지율도 크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권까지 달려야 하는 상황이라 당대표 연임이 결정되면 그에 대한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년도 훨씬 더 남았는데 대선이 벌써 대선 주자 호감도 여론조사 결과도 이렇게 나오고 정치인 있네요. 호감도인데요. 6인이 이제 공교롭게도 대선 주자여서 이렇게 기사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간 이슈픽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소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 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상대로 첫 업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은 업무 보고에서 민생 현안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내실 있는 국회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군인권보호제도 정착 등 인권 현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통령실 참모진이 불참한 가운데 운영위는 다음 달 1일 현안 질의를 위한 회의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15만 톤의 민간 재고를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오늘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쌀값 하락 대책으로 5만 톤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고 10만 톤은 농협과 협업해 재고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해 품목별 적정 생산량에 기반한 수입 안정보험을 도입하고 농업 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방탄대표가 되기 위한 출마냐고 비판했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의지를 밝히자 경찰도 자녀의 의혹 사건들을 재수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대표 출마 역시 방패로 삼기 위한 것이냐고 주장을 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오히려 한동훈 특검이 왜 필요한지 국민에게 각인시키게 되었다며 혁신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유례 없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나라가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정부가 범국가적인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2030년까지 출산율 1.0명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일가정 양립 관련해가지고는 출산, 육아휴직 등을 필요할 때 유연하게 소득 걱정 없이 또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면서도 중소기업 부담은 확실히 지원하겠다. 또 양육 같은 분야는 공 11세, 유아, 아동 모두 누구나 이용 가능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돌봄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거 쪽은 결혼 출산이 소위 페널티가 아닌 메리트로 좀 전환시켜야 되겠다. 정부는 우선 일과 가정의 양립, 교육 및 돌봄 체계, 그리고 주거, 결혼, 출산 지원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내놨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 역시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려서 최대 3회에 나눠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가 한 달간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셈이죠. 또 1년에 한 번씩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을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도 초등학교 2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으로 높였습니다. 또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도 연 1억 3천만 원 이하에서 2억 5천만 원 이하로 완화했는데요.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한 고육책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신혼가정에 주택을 공급하고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도입해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의 마음을 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대책들이 그다지 획기적이지 않고 이 정도 대책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적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일 뿐입니다. 반전이라고 평가하기에는 한참 미달합니다.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2030 세대의 이런 추세가 있는데 이번에 추세 반전을 하겠다는 그 대책이거든요, 내용이. 네. 그 추세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비판 속에 윤 대통령이 신설하겠다고 밝힌 인구전략기획부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는데요.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면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고 저출생과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지휘할 사령탑을 맡게 됩니다. 결혼, 육아 이런 데 대한 이 제도 환경의 정비와 함께 사회 각계가 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인식대전환에 나서야 된다. 생애 전 주기에 맞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되고 저출산의 극복 완화 플러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적응 문제를 우리가 빠르게 논의해야 된다. 저출생 대책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하고 입법 과제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정치권이 이를 최우선으로 삼고 초당적인 협력 아래 인구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신작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장 변호사님 지난주 네. 저희 방송 보셨습니까? 아, 예,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아, 위기감을 느꼈다고요? 예, 또 강전의 변호사님이 또 새 파트너와 굉장히 네. 또 원활한 토론을 해주셔서 예, 제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지난주 방송도 좀 많은 호평이 있었는데 네. 이번 주는 다시 돌아오셨으니까 더 좋은 케미를 발산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저희 준비된 주제는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근로시간 개편 방안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더욱 유연하게 운영할지 아니면 주 4일제로 전환할지 여부에 대해서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근로 환경에 따른 가장 적합한 제도는 무엇인지 오늘 여심 저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4일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국회 방송도 앞으로 하루도 줄어들려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몇몇 제작진분들은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저희 같은 프리랜서는 또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는데요.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7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현재 주
2시간 근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이 업종별로 특수성을 고려해서 근로 형태가 다양하고 또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장시간 노동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 자, 먼저 우리 강전혜 변호사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현재로서는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근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초과 근로가 12시간, 그래서 보통은 주 52시간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 딱 주 52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조금 더 유연화를 하자. 그러니까 어떠한 시기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근무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주 52시간을 넘어서도 조금 더 근로를 할 수 있고, 다만 전체적인 기간, 뭐 몇 달이라든지 주 단위라든지 이렇게 맞춰서 거기에 있어서의 총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오늘 이제 경사노위 안에서 일생활균형위원회가 첫 번째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에서 다루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노동시간의 유연화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사실 작년에도 어느 정도 좀 법안을 내놓았었는데 민주당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진행은 못했었거든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주 4일제 이야기가 지금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었던 그 비례연합에서 그 몇몇 노동 쪽의 후보들의 공약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노총과 민노총에서도 이번 22대에서는 이것을 법제하겠다라고 하면서 입법 과제로서 그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떠한 서로 간의 대척점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계속 선진국이 되어 가면서 전체적인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출산 문제도 결국에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일주일에 4일 동안 일하는 것으로 줄인다는 것,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급여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일을 할 때 한번 몰아서 일을 하고 쉴 때는 확 쉬자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위원회가 오늘 1차 회의를 했고, 어떤 뭐 노동계 그리고 경영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들 다 들으면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논의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질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는 이 주 52시간 유연화에 대해서 제도 개혁이라고 하면서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이제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 4일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밝혔고, 일본이나 독일 등 해외 사례를 들면서 근로 유연성보다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대안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이 정부에서 사실상 노동시간의 탄력적인 운영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도 뭐 한 100시간 일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쉴 때는 정확하게 아주 오래 쉬는 게 근로자한테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나머지 휴가가 제대로 보장을 해줄 것인가, 이런 어떤 문제의식이 상당히 있을 뿐만 아니라요. 지금 52시간으로 일단 제한을 해뒀는데 국민의힘과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 상한으로 내놓은 이 기간을 월 단위로 확장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주 단위를 월로 확장하면 어느 단위든 한꺼번에 몰아서 쓸 수 있는데,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주 최대 80.5시간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상당한 과도한 노동시간에 노출되는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탄력근로제 같은 것으로 보완책이 마련돼 있는데, 이걸 완전히 제도화하면은 과거로 돌아간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동 시간과 관련해서 전 세계에 어떤 추세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느냐. 주 4일제를 여러 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캐나다 등등에서, 벨기에에서는 뭐 법제화까지 해가지고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노동 효율성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8시간씩 5일을 일하는데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10시간씩 4일을 일하는 방식.
식으로. 예, 그러면 월요일을 쉴지 아니면 네. 금요일을 붙여서 쉴지. 일본 같은 기업에서는요, 한 기업에서는 월화수목을 쉬어서 금요일을 한번 쉬었을 때의 노동 향상성, 그리고 뭐 월요일을 쉬었을 때의 어떤 노동 생산성, 그리고 중간을 쉬었을 때 이렇게 여러 변수를 두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이런 실험을 도입한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노동 어떤 생산성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향상했다, 네. 상승했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탄력 근로, 유연 근로를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이 노동자들한테는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주 4일제를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근로 개선책을 찾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OECD 통계에 따르면요, 한국 근로자 1인당 총 근무 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평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생산성은 떨어지는 그런 추세인데 다양한 직종과 업무 형태를 두고서 근로제도를 재정비하려면 과연 노사정 간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질문 듣고 이어서 오늘 현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진보 진영에서는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뭐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네. 계속해서 주장을 해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일자리도 궁극적으로는 늘릴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 방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이슈가 노사 정간에 다 좀 합의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실질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만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사측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모색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노동시간은 그대로 가져가되 그 주 근로 일수를 좀 줄이자는 방안도 충분히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노사 간에 합의가 돼야 되는 문제일 텐데요. 그렇다면 노동 향상성과 관련해서 어느 직역별로 이 지표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지금도 관련 기사 등 그리고 어떤 노동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이런 지표들과 관련한 의견들을 수렴해 보면 이거는 일부 대기업 이야기다. 아니면 스타트업 아니면 IT 기업에만 좀 가능한 이야기이지 않겠느냐라는 네. 지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제로 돌려보더라도요.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찬성한다라는 주장이 상당히 많지만 뭐 대기업 같은 맞습니다. 경우죠. 네. 그런데 자영업자는 또 완전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모색 그리고 산업별로 이 부분을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더 전 사회가 숙고를 해봐야 되는 게 이 부분이 또 저출생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육아 국가에서 돌봄하겠다고 국가 비상사태까지 대통령께서 선언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육아의 또 주체는 부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부모가 요즘 맞벌이도 많이 늘어나고 노동시간에 상당히 많이 노출돼 있는데 근로시간을 비교적 본인이 선택 가능하도록 한다면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저출생 문제와도 맞물려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좀 뭔가 일수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네, 근로자에게 네. 좀 편의적인 방향으로 직종별로 고민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장 변호사님 말씀처럼 정말 이 주 4일제 추진 문제는 사측에 부담이 되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실질 임금의 삭감이 없는 형태로서 주 4일제를 한다고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어떤 시간당 급여, 우리 지난주에는 최저임금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올라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노동시간 유연화라든지 이것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만들자라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초과수당 같은 것들이 모두 섞여 있는 상태로서 임금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초과근무를 했지만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포괄임금제의 그런 악영향들이 있는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좀 어떠한 제도라는 것을 완전히 정비를 해서 이제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노동시간에 있어서 줄여야 된다는 거는 여야가 사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은 노동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오늘 출범을 한 일생활균형위원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네. 주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조금 더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아마 경영계 쪽에서는 조금 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숙고를 해서 좋은 제도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과연 일과 생활의 균형을 높일 수 있는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두 분 그 패널께서 좀 현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정이 있어서 저희 이 정도로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현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야당 단독으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피고발인 신분이란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를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반발을 했는데, 자, 오늘 열린 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인의 지위에서 말하지 않겠다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석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출석할까? 네. 이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더라도 과연 의미 있는 증언을 할 것인가 했는데 역시나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명분을 쌓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뭐에 대한 범인 명분? 400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의미가 없진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전이 됐죠. 네. 일단 출석을 해서 본인이 작년에 8월 2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갔던 수사기록 일체를 국방부에서 회수를 해온 날이거든요. 네. 그때 누구와 통화를 했느냐. 바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증언으로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국방부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참모였던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어떤 통화를 했느냐. 경북경찰청에서 기록과 관련해서 연락이 올 것이다 라고 언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언질과 관련해서 이 위법성을 따지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 전화를 한 사람이 그 직전에는 누구와 통화를 했느냐. 지금 박정훈 대령의 이 재판에 여러 자료, 통신 기록들이 현출되고 있습니다. 네. 봤더니 그 직전에 통화를 한 건 대통령이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 내지는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관여하에 기록 이첩 등도 이뤄진 게 아니냐라는 게 오늘 또 새로 어떻게 보면 드러난 사실관계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첩을 한 부분이 굉장히 위법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회수를 해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군사경찰 범죄수사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르면 이첩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군사법원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망사고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경찰, 검찰, 법원이 관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첩을 할 수 있는, 기록을 넘길 수 있는 주체가 누구로 돼 있느냐. 수사단장이라고 돼 있어요. 수사단장은 여기서 박정훈 대령입니다. 본인이 이첩한 걸 국방부에서 가져왔다. 그 위에 대통령실 내지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 이거는 상당히 위중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그 여당은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오늘 입법 청문회가 열린 건데 이게 그 6월 임시국회 안에 또 통과가 될지 이것도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잖아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뭐 통과를 시킬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잘 짚어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공수처에서 똑같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거기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을 때 네. 대통령께서 본인이 나서서 특검을 요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민주당에서는 21대가 아닌 이제 22대 시작하자마자 다시 한번 최상병 특검법을 가지고 나왔고 어제 이미 법사위에서는 통과가 되었죠. 그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오늘 국회에서 이제 청문회 형태로 그 관련자들을 불렀는데요. 이 관련자들이 사실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출석을 했다는 거. 저는 그것은 국회에 대해서 예의를 지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하기 어렵다라고 했던 것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냐 기분이 나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법과 절차에 따른 부분들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결과적으로 법사위 안에서 법사위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도 대부분이 뭐 검사 출신의 의원들 이런 분들이잖아요. 질문하는 내용이 네. 수사기관에서 질문하는 것과 거의 같은 형태의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 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그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민주당이 하겠다는 겁니다. 입법부가 지금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의원들을 본인들이 특검까지 직접 임명을 하면서 이 상권 분립의 특이한 케이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국민들께 아마 보여드리면서 어떠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 오늘 증인들을 소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보실 수는 있겠지만 절차에 따른 것이고 지금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한 행동들은 결국에는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좀 얘기를 길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23일에 새 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이야기인데요. 당권 주자들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나경원, 윤상현 의원으로 4파전 구도가 유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제 옆에는 국민의힘 전대 선관위 대변인이신 강전의 변호사께서 자리하고 계신데요. 자, 이 전당대회에서 과연 누가 당권을 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좀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좀 저희에게 좀 많이 전해주시고 가시죠. 일단은 선관위 입장에서는 너무 다행이에요. 다행이다. 예,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지고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1의 목표가 흥행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처음에 좀 흥행 실패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지난 많았습니다. 총선 과정에서의 참패 이후로 당원들께서 어떤 기운이 좀 빠져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다시 기운을 끌어올리면서 흥행을 하고 다시 단합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뭐 약간 어대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너무 이제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조금 맥 빠지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도 뭐 선관위 회의를 할 때 AI를 도입을 하자, 뭘 하자 하는데 딱히 이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약간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원희룡 그리고 나경원, 윤상현 이렇게 다자구도로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선관위가 흥행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굉장히 안심을 했고요. 네, 앞으로의 이제 진행 상황에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또 재미있는 것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미 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3명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후보 등록일이에요. 일요일 날 국회 소통관에서 1시에는 나경원, 2시 한동훈, 3시 원희룡 같은 장소에서 1시간 차이로 3명이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한다는 것도 굉장한 기싸움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서로 간에 혹시라도 네거티브라든지 이런 것들로서 다시 당원들께 눈살 찌푸리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나오신 분들의 면면을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 민주당 측에서는 또 뭐 한나 땡이다, 뭐 한동훈 나오면 땡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 민주당 측에서 볼 때는 그 여당의 전당대회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분위기가 아주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죠. 검찰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아주 어린 나이일 때 국무위원이 되셨고 법무부 장관 이런 여러 어떤 장점이 있지만 정치 영역에서 플러스 요인이 많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기에는 너무 섣부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 여당의 전당대회가 흥행에는 성공하겠지만 굉장한 내홍에 휩싸일 거라고 또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지금 국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대한이라고 그랬었죠.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원희룡 전 장관이 전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 기세가 꺾였어요. 왜냐하면 원희룡 전 장관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의 전격적인 지원하에 움직이는 거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출마 선언 전에 윤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그런 기사가 오늘 또 났더라고요. 예, 그제 만났다는 건데 그거의 명분은 엘살바도르에 특사로 다녀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고 형식이었지만 워낙에 그 다음에 직후에 전격적인 출마가 있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뭐 여러 차례 의사타진을 위해서 전화를 했다라고도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는 뭐 보도 내용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2인 지도 체제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을 거머쥐었을 때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인으로 됐을 때 누가 견제할 것인가. 그렇다면 최소한 반윤, 비윤의 어떤 당대표가 나오지 않도록 친윤계의 힘을 얻는 다른 지도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 명의
민주당의 집단 지도 체제는 운영해본 전례가 있지만 2인 지도 체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어색해요. 그거는 철회됐지만 그 이후에 이른바 친윤 계열에서 나오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비토 목소리 상당히 강경합니다. 이를테면 이철규 의원은 이렇게 언론에서 인터뷰를 해요. 중간 검찰 간부에 불과했는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바 배응만덕론이에요. 별로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던 중간 간부를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그 검찰의 고위 간부로서 발탁해 줬는데 지금 이렇게 배신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한 측에서는 영남 의원의 익명의 어떤 내용이긴 했지만 사상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강남 좌파라는 겁니다. 이른바 사상이 정말 보수의 뿌리를 대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왜 측근 그룹으로 지금 진중권 교수, 김경률 회계사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한 일간지에서 그 보도를 했을 때 항의를 해서 기사를 내렸기는 하지만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조언을 받고 있다는 건 정치권 안팎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김경률 회계사를 누가 영입했느냐. 인재영입 위원장인 이철규 당시 위원장한테는 책임이 없느냐. 굉장한 공방을 벌였어요. 그 강도가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의 등장으로 깃발을 듦으로 인해서 더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당대회 지난 전당대회 때 굉장히 강도 높게 관여하셨던 분입니다. 집권 3년이 남은 상황에서 비윤, 나아가서 반윤으로까지 자리매김하는 당대표를 용인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지금 나경원 의원을 좀 전략적으로 제외한다.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지난 전당대회 피해자였으니까요. 사실 주저앉았었으니까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던 차에 더 대통령 입장에서는 믿음직한 원희룡 전 장관이 깃발을 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국면이 펼쳐질 것인가. 굉장한 뭐랄까요. 강대강의 어떤 국민들 보시기에는 선택하는 데는 어쨌든 도움이 되시겠지만 이게 후유증까지 남을 정도로의 어떤 그런 경쟁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는 그 배응만덕론이 있다. 그리고 지금 윤심을 좀 등에 업은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뭐 친윤이고 또 굳이 좀 비교를 하자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비윤, 한동훈 전 장관은 반윤이라면 과연 그 당심은 어디에 갈 것인가를 봤을 때 강 변호사님의 좀 시선에서는 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까 좀 지금 예상을 그동안의 해볼까요?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뭐 50%, 60% 굉장히 과반을 넘어서는 지지율이 여론조사상으로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항상 2등권에 원희룡 전 장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이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두가 전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만큼 그동안에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의원 뭐 중간에 불출마 선언했지만 나경원, 뭐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당대표에 욕심 있는 모습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여줬었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었던 원희룡 장관이 늘 2등을 했었다는 것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개항이라는 원희룡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항은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거가 끝났는데요. 제가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원희룡 장관이 본인과 관련이 없는 지역구에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개항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개항에 계속 남겠다는 것이죠. 그렇네요. 근데 이제 총선이 끝났을 때 원희룡 장관이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것이냐, 어디 기관으로 가는 것이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을 때 변호사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은 이분이 사실은 전당대회를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셨었군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최근에 너무 이제 조용하셔서. 그렇게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치인이 이번에 원내로 진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유승민 전 의원도 오늘 불출마 선언했지만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저희 보도에 의하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윤상현 의원을 돕겠다라는 그런 썰이 있었다. 그건 윤상현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윤상현 의원에게 뭐 직접 돕겠다라고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이번에
전당대회를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지금 민주당의 모습, 지금 검사들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수사했던 검사라든지 검사 탄핵하겠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특검을 발의하는 이런 폭주하는 모습들이 최근에는 종편들이 시청률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해요. 보수 지지층이 TV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 유권자들이 어떠한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맞서서 선명성을 보여줄 수 있는 파이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한동훈보다는 지금까지 얘기 나왔었던 것은 나경원이 과거에 원내대표를 할 때 선명성을 보인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수층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이 선명성을 보였던 것과 최근에 총선에서 개항에서 원희룡 전 장관이 보였던 거는 저는 좀 레벨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과 관련이 없는 지역에 와서 모든 것을 불사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이렇게 폭주를 하는 과정이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있어서는 원희룡 도와주는, 원희룡의 선거운동을 해주는 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야당을 저격할 수 있는 파이터를 지금 찾고 그렇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에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당대표 연임 기정사실화 분위기 속에 사퇴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내에선 전당대회 흥행 카드가 여당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대표 사퇴 발표가 좀 늦어지는 그런 이유는 뭘지, 그리고 다음 주 공식적인 거취 표명을 좀 들을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늦추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연임이란 게 뭐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대표를 연임했던 전례가 있긴 하지만 대단히 오랜만인 것도 사실이어서요. 당대표직을 끝까지 유지하다가 또 차기 당대표에 나가게 되면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안에는 뭔가 당대표를 내려놓고 이제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 단독 출마하는 거 아니냐, 그게 기정사실이 되는 거 아니냐, 나아가서 추대론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아마 민주당에서 그런 풍경이 펼쳐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여러 자산인, 그러니까 전당대회 당권을 좀 도전할 만한 체급이 되는 그 정치인들이 계시죠. 뭐 임종석 전 실장이랄지 김부겸 전 총리, 뭐 박용진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아마 출마하기는 안 하는 쪽으로 뭐 기울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또 오늘 보도로는 이인영 전 장관, 이게 굉장히 이제 뭐 운동권의 맏형, 386 세대의 큰형 이런 위치를 하고 있는 의원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해서 또 어떤 또 대항마가 나올지 기대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 전대 선관위 대변인이신 우리 강전의 변호사께서는 자, 지금 야당 측에서는 전당대회 흥행 카드가 여당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좀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위해서 사퇴를 할 때는 오히려 지금 다음 주 월화가 국민의힘 후보 등록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좀 시끌시끌할 거거든요. 그때 저는 조용하게 사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말들도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가 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이렇게 조금 흥행이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8월 한 18일 뭐 이 정도로 해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한 50일 정도 놔두고서는 이제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로 기사가 쏟아질 때 조용히 사퇴를 하고 연임 준비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뭐 아까 이인영 의원이라든지 다른 분들 뭐 몇 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분들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거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당원 당규 개정 과정에서부터 결국에는 이재명 일극 체제가 한동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의 이 전대 흥행이 오히려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장강이네요. 자리 안 비우실 거죠? 네, 당연하죠. 약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